자, 중국이 돈을 풀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주식시장은 어제 반응을 했고요. 또 다른 자본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이 커머더티라고 하는 원자재 시장도 분명히 반응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금과 함께 춤을 이라는 아주 이 감각적인 타이틀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금을 가지고 춤을 추나 좋죠. 네. 금 가격 한때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2011년도 제가 9월로 기억하는데 이제 트로이 온스당 1,900달러 이상이었던데 이제 약간 시세를 보니까 1,500달러 때까지 왔네요, 벌써. 네. 계속 금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자재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주식시장이라던가 또는 채권시장을 갖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일단 주식 자산에서도 가장 크게 영향을 갖다 많이 받는 것이 원자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은 원자재 하면은 이걸 갖다 사용하는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걸 해지하기 위한 뭐 금융기관들이 보통 투자를 갖다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네. 일반 투자자들도 ETF라던가 뭐 선물을 갖다 통해서라던가 이렇게 파생 상품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하고요. 아, 좀 상품이 많이 나왔군요, 좀. 예, 맞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라던가 국내에도 ETF 시장을 통해서도 접근이 분명 용이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원자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만 투자할 때 원자재가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도 주식 자산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원자재에도 좀 더 귀를 갖다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자기의 자산 중에서도 리스크를 갖다 해지하라던가 또는 연준이라던가 통화 정책에 의해서 손실받는 이런 자산의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수단으로도 투자 수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주식 자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다변화하는 자산 측면에서 원자재도 함께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를 갖다가 좀 놓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원자재도 이제 좀 다양하잖아요. 사실 뭐 그쵸. 이 유류라든지 아니면 뭐 사실 우라늄도 제가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물로. 예. 네, 하여튼 뭐 에너지 그리고 또 뭐 비철 금속 또 철광석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커머더티 중에는 또 뭐 농산물도 있을 거고 예. 연성 상품도 있고 우리 요즘 커피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쵸, 네, 커피 많이 올랐어요. 그쵸.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일단은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자재는 다양한 자산들이 있거든요. 에너지나 뭐 농산물 대표적으로 그리고 귀금속, 비철금속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올해를 갖다 살펴본다면은 이 원자재 방향성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견인하는 자산들이 일반적으로 에너지나 비철금속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자산들보다는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을 갖다 해지하는 귀금속이나 농산물 자산들이 좀 더 수혜를 갖다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은 투자에 있어서 원자재를 왜 관심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도 어떤 자산을 갖다가 좀 더 비중 확대가 필요한지를 갖다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막 유동성을 막 풀잖아요. 금융시장에 금리를 낮추고 이제 뭐 통화 정책도 그렇지만 이제 재정 정책까지 병행해가지고 돈의 값어치를 계속 떨어뜨리니까 물건의 값어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같이 해지한다는 개념으로는 금이 가장 또 각광을 받으니까 금을 보자 이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 빈국이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원자재와 경기 당연히 민감하겠죠. 어제 중국이 돈 푸니까 LME 시장에서는 닥터카파가 슬쩍 움직이긴 했어요. 구리구리. 네,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원자재를 갖다가 움직이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갖다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 크게 세 가지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두 번째는 달러,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올해를 갖다가 바라봤었을 때 원자재 시장에 어떤 방향성으로 흐를지를 갖다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경기는 현재까지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좀 바닥을 갖다 다지고 있고 이머징 중심,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서 경기가 좀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긴 한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뭐 어제 이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 인하 얘기다 이렇게 치고 얘기가 나왔지만은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초반부터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규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돼서 부동산 건설 투자라든가 내지는 관련 전자기기라든가 또는 가전기기 그리고 관련돼 가지고 전력 인프라 수요를 좀 제한될 수가 있겠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CO2 배출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관련된 자동차량 수요가 좀 제한될 수가 있겠고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경기의 바닥을 얘기하지만은 그 경기의 회복 속도에 있어서는 다들 퀘스천이고 여전히 좀 더딜 수 있다라고 많이들 바라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접근하실 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변수가 있다면은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를 통한 이러한 좀 변수들일 텐데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좀 영향을 갖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한 인플레이션을 좀 놓고 보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간이 올해 같은 경우 2분기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원자재가 좀 올랐다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부진할 수 있는 기간대가 2분기라 함은 결과적으로 좀 원자재는 2분기 때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관련돼서 연준도 정책에 있어서 흔들림이 있는 구간이 2분기라면은 원자재 역시도 1분기까지는 긍정적이었지만 2분기 때 다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은 어찌됐건 원자재는 올해 상하방이 조금은 닫혀 있는 시장, 조금은 재미없을 수도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하지만 뭐 1분기 때는 좀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나오지 않겠어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좀 있을 텐데 올해 기대 인플레이션의 전망은 어떻고 또 유가 이야기도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인플레이션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좀 전망을 할 때는 당연 유가죠. 왜냐하면은 유가의 기저를 갖다가 놓고 봤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즉 원자재 방향성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유가를 놓고 보면은 올해 이제 작년도 유가를 좀 놓고 봐야 돼요. 기저이니까요. 작년도 유가를 보면은 WTI 기준으로 1분기 때가 55불, 2분기 때 60불, 3분기와 4분기 때가 56불과 57불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유가를 갖다가 미국발 영향이나 또는 이런 공급발 영향 때문에 박스권 유가를 놓고 본다면은 사실상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가 어려운 구간대가 바로 2분기거든요. 이 구간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앞전에 설명했다시피 결과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 원자재 측면에서도 방향성 자체가 2분기 때 좀 흐릿해질 수 있다 정도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가들 갖다 전반적으로 좀 놓고 보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더 살을 보태자면은 최근에 뭐 유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긴 하거든요. 이제 뭐 이란 이슈라던가 지정학 리스크라던가 내지는 뭐 시아파 벨트의 이제 불안감이라던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가 감산해서 조금은 멀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와줬고 거기에다가 유가를 갖다 바탕으로 현재 유가를 바탕으로 DUC가 점진적으로 미국 셰일 오일들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즉슨 올해 박스권 유가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네. 거는 유가는 박스권,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2분기 때 나오기가 어렵다. 결국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 좀 힘들 수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베이커 휴즈라는 데에서 그 채굴 시추 시설들의 가동들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요즘 가동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이게 시추 시설이 한 번에 스위치 탁 킨다고 왕 돌리는 게 아니라 그쵸. 상당 기간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유가는 일단은 뭐 하향 안정화, 상향 안정화 어느 쪽이든지 뭐 하여튼 밴드 내에서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그쵸. 네. 자, 에너지 시장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란 이슈가 분명히 있어요. 예. 네. 미국이 과연 이란을 건드릴 것이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란과 또 사실 연결하면 북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란은 어떨까요? 사실 이번 지정학 리스크에 있어서 12월 달부터 굉장히 크게 좀 불거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라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전을 갖다 좀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라크 내에 있는 대리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12월 달만 볼 게 아니라 10월 달부터 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10월 달부터 봤었을 때 장기화될지 또는
단기적으로 끝날지를 갖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좀 만약에 좀 저는 장기적으로 조금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10월 달에 반정부 시위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도 세력이 모호했다라는 겁니다. 반미도 아니고 반이란도 아니고 모호한 성격을 갖다 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대리전이 좀 더 중장기적으로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의 여론은 모두가 반미이고 반이란이라는 거죠. 그러한 여론이기 때문에 이라크 내에서 지금 여론 자체가 안 좋고 결과적으로 친이란 세력이라든가 친미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좌우하고 싶어서 개입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은 여론 그리고 외부 세력의 개입 이런 걸 갖다 놓고 본다면은 대리전은 중장기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총선 조기 총선까지 흔들 수가 있다라면은 에너지 시장도 지정학 리스크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미국 대선 때문에 미국의 지금 텃밭, 표밭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판벨트도 있지만 예. 텍사스의 그 오일머니들. 예. 사실 유가가 떨어지면은 오일머니들이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또 셰일 오일 같은 경우도 타산성이 안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 자꾸 이란을 툭툭 쳐가지고 유가를 좀 이렇게 받치는 게 아닌가. 뭐 저 개인적으로는 혼자 상상력의 나래를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정학 리스크로만 치면은 유가를 갖다 끌어올린다라는 이슈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저희 쪽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너무 올라도 안 되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그쵸. 또 금리를 만져야 되니까. 그렇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유가를 갖다가 끌어올리고자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좀 안정적인 수준에서 밴드를 갖다가 유지하면서 그래주길 바랄 테고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를 갖다 말씀하시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 했다가 앞서서는 제가 유가를 박스권이라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중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동산 원유 같은 경우는 중진류 중심이거든요. 네, 맞아요. 원유도 유종별로 좀 살펴서 밴드를 갖다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동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 감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두바이유라든가 이런 애들은 좀 더 오를 수 있던가 또는 내지는 가격의 하방 경직성 강화될 수 있지만 경질유라든가 또는 미국발 오일, 셰일 오일의 영향으로 갖다 놓고 본다면 유가가 또 상단을 갖다 막아놓는 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방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닫혀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어찌됐건 이 이란 이슈를 갖다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다. 저는 제 쪽에서 봤었을 때는 건들 수는 있어도 유가를 갖다 바닥을 갖다 너무 많이 못 내려가게 잡아주는 역할 정도 그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알겠습니다. 있겠고요. 원고에 없는 거 여쭤봤더니 손 액션도 쓰시고 사실 이게 더 재밌긴 한데 오늘 정해진 대로 가야 되겠죠. 자, 그 IMO 2020 이거에 좀 뭐 써놓으셨는데 이건 뭐죠? 예, IMO 2020이라는 게 네. 사실은 이제 선박유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연료에 있어서 황함량에 들어가는 황화시유. 그쵸. 비중을 갖다 이제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건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그러면은 이 말 즉슨 황함량이 이렇게 좀 낮은 이제 유류 제품을 갖다가 원한다는 거는 이게 원유에도 유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황함량이 높은 중진류보다는 황함량이 낮은 경진류 중심의 원유를 정유사들이 더 소비를 해줄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미국의 셰일 오일이라든가 결국엔 미국 중심으로 또 다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경진류 중심의 미국의 사회다. 그러면 IMO 2020을 갖다 통해서 오펙 플러스가 아무리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중동은 중진류 중심이기 때문에 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겠고요. 결과적으로 오펙의 감산에 있어서는 영향도에 있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IMO 2020 하면은 조선업종이나 정유업종 이런 식으로 많이들 착각을 이제 좀 접근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뭐 탈황 시설을 갖춰야 되냐 아니면은 뭐 조선업종에 배를 만들 때 뭐 그런 조건들을 부여해야 되느냐 뭐 이런 그쵸. 이야기들 하죠. 근데 이제 원자재 측면에서는 이러한 원유 측면에서도 접근을 갖다 좀 다방면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뭐 한두 끝도 없이 오늘 밤샐 수도 있겠을 것 같은데 재미는 있습니다만 정리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결론 어떻게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앞서 이제 다양한 상품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금은 좋아 보이긴 해요, 저도. 예, 일단은 뭐 에너지 같은 금 경우에 좋다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분들 또 금방 가고 현물 금 사신단 말이고 저장하려면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은. 뭐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귀금속 쪽에 오히려 비중 갖다 좀 확대하자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미국발 공급 주도 시장이 여전히 유효하다.
비철금속 같은 경우 중국이 아무리 부양책을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땅에서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비철 관련 섹터들은 조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말즉슨 통화정책 방향, 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놓고 본다면은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여전히 금이 특히 귀금속이 더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원자재 시장을 본다면은 여전히 좀 귀금속에 대한 관심을 갖다 좀 더 크게 놓고 보자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커머더티 상당히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의 다변화를 논하실 때 우리 원자재 관련주들을 좀 많이 직접적으로 찾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원자재 관련된 상품들이 금융 상품들이 꽤 많고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